와이프도 남편도 공감할 수 없는 치과의사의 어려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부치맨입니다. 오랜만에 부치맨 촬영하는데요. 오늘 진짜 특별히 기획한 코너입니다. 치과의사 참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환자 들어올 때부터 대부분 다 예민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진료는 진료대로 매번 피보지, 긴장의 연속이지, 직원 관리에 세무, 노무, 각종 마케팅은 물론 경영자로서 결정해야 할 일도 많고, 여튼 치과의사는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각종 불안에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번아웃에 의욕이 급격히 사라진다거나 하는 증상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한 분 모시고 흔히 저희 치과의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해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개원하는 마린숲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상준입니다. 제가 개원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치과 치료를 요즘 받고 있는데요. 매번 갈 때마다 몇 시간씩 있다 보니 저였으면 정말 힘들 것 같은 상황들도 몇 차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실 의자에 환자들이 꽉 차 있는데 대기실에도 환자가 밀려서 선생님이 이곳저곳 바쁘게 장갑도 매번 바꿔 끼시며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 옆에 마취를 했는데도 여전히 아프다면서 막 점점 날카로워지는 환자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이 보면 또 체격도 크시고 목소리도 엄청 좀 무거우시고 이래가지고 포스가 좀 있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막 계속 아파요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저한테 계속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압박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할 일은 많은데 그리고 또 그 할 일이 또 계속 쌓여가는 데다가 중간중간 과정도 순탄하지 않아 가지고 뭔가 쥐어짜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저도 이제 때때로 진료 보다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치과 진료 보면서도 그런 상황들이 저는 그냥 환자로 앉아 있는데도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황 같은 것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에 이런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요. 제가 또 다음 주에 개원이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시련들이 저에게도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환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의료인이셔서 그런지 그 상황에도 제 치과의사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확실히 이제 저희 의료인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진짜 이 주제는 제가 진짜 매번 다루고 싶은 주제였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오늘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심장이 협심증 증상처럼 이렇게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있다거나, 막상 검사를 해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가 라는 부분에 이런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은 초대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섭외가 어려워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렇게 우연찮은 기회에 잘 이렇게 섭외가 돼서 어쨌든 출연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실제로 어떤 의료인을 대상으로 치료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요즘은 저희 과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접근성도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치료 경험을 솔직하게 이제 나누면서 이런 주제가 더 개방적으로 다뤄지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본인의 어려움을 밖으로 드러내는 건 많이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인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이제 앞서 말한 듯이 정신건강의학과 인식이 우리가 일반인들에게는 좀 더 개선이 됐는데, 의료인에게는 오히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게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도 우울하고 불안하시고 또 불면, 주의력 저하, 그런 문제들로 고민을 하시고 진료를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다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공중파에 출연하셔도 될 정도로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료인이 겪을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정신의학과적으로 어떤 질환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드라마에서도 한번 얼마 전에 나오고 수리생에서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얼핏 학생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 좀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이 정신과, 요즘에는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어떤 특정한 원인 하나로 설명되기보다는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다양한 만큼 그 증상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예기치 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중독질환, 이렇게 알코올과 마약 같은, 그리고 우울장애, 불안장애, 그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의료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 국가들의 연구를 보면 표현하는 용어들은 다르지만 우울, 불안, 불면, 번아웃, 스트레스 이런 증상들이 일반 직업군보다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정신질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한 심리적 소진이나 삶의 질 저하도 빈번하다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개원을 하게 되지만 그전에는 이제 입원 병원에서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입원 병원은 여러 동료 의사 선생님들도 많고 우리가 특히 이제 간호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많이 접하는 의료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들이죠. 특히 간호사들도 입원 병동에서는 스트레스가 매우 많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장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정신과 입원 병원 같은 경우는 중증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의 강도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아주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안, 불면 이런 것들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료인분들도 우리가 진료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동료끼리도 저희는 자주 진료를 조금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힘든 불안이나 불면 그리고 주의력 문제 이런 것들은 서로가 조금 평가를 하고 같이 디스커션해서 필요하면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앞서 그 보고에 따르면 25% 이상이 평생 한 번 정도 정신건강 문제를 앓는다고 하면 아마 근데 인식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더 많을 거라고 보네요. 그죠? 어쨌든 그 앞서 말한 주신 어떤 대표적인 어떤 질환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인 질환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또 요즘 너무 금방 검색하면 저보다 더 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제 임상적인 상황을 약간 각색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직접 진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저나 주변 선생님들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다가 오늘 예약된 환자들이 막 떠오르면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좀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속이 불편해지거나 긴장되기도 하고 진료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났는데 환자가 문을 닫고 나간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을 못 쉬겠다는 느낌이 몰려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환자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그냥 몸이 기억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거나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일인데 직원이나 가족의 말 한마디에 확 짜증이 난다든지 말투가 날카로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괜히 이제 휴대폰을 뭔가 의미 없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멍하니 들여다보거나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술을 자주 찾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기죠. 불면도 흔합니다. 누워있어도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잠이 안 오기도 하고요. 그냥 이유 없이 잠이 안 오기도 한다라는 호소도 많이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다음날 진료나 이제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생기죠. 이런 증상들은 사실 딱 질병이다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몸과 마음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더 편하게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 앞서서 얘기해 주신 어떤 증상의 예시들이 저는 한 번씩 다 겪어본 것 같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저희 치과 의사들은 아마 이런 걸 대부분 아마 다 겪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일단 너무 질문을 너무 투박하게 했는데 답변을 너무 현명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신과적 질환을 분류를 해서 거기 분류에 따라 치료가 방법이 어떻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다가오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증상도 보면 괜찮았다가 이랬다가 아니면 저희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이 증상은 이래, 이 증상은 이래 이런데 그 증상이 사실 크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진단들도 있고 왜냐면 다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환을
정확히 구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뭐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뭐 치료의 접근법이 다르다거나 뭐 그런 식에서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만의 어떤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이제 임상진료과와는 달리. 그래서 정말 좀 복잡하고 할 말이 많을 수 있는 주제인데요. 그래도 일단 오늘은 보다 좀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제는 분명합니다. 진단이라는 거는요, 아주 이제 무게감이 있는 개념이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이제 중증 정신질환처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나 우리가 이제 상급 의료기관에서 다루어야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물 선택이나 치료 방법 선택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준이 되니까요. 저희과 수련 과정에서도 이렇게 환자분의 병력과 정신병리를 면밀히 파악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늘 강조됩니다. 우리가 학회나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으로 논의할 때도 진단 기준에 기반한 평가와 해석이 기본이니까 진단의 정밀함은 아주 강조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우리가 진료실에서는요, 이렇게 진단명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기 어렵거나 진단적인 구분이 생각보다 이제 의미 있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게 우리가 증상을 이야기를 하자면 우울해요, 불안해요,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집중이 잘 되지 않아요. 이런 증상들을 복합적으로 동시에 겪는데요. 이제 앞서 말한 중증 정신질환이나 아주 이제 난해해서 치료 계획을 아주 정확하게 수립하기 위해 진단이 매우 중요시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면 이제 오히려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증상이 핵심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진단은 때로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한 참고 프레임 정도일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같은 진단명을 가진 사람이라도 고통의 양상이나 개입해야 하는 포인트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이제 의료인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는 진단명을 또 알려주면 어떤 결론처럼 또 받아들이시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프로세스는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막 찾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힘이 들고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이 치료자와 함께 탐색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더 이제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저도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성향이 강한 집단, 이거 진짜 다가오네요. 예. 그럼 뭐 이런 걸 보면 결국 어떤 환자 성향에 따라서도 어떤 치료의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도 엄청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 치료는 뭐 일단 일반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시작이 되나요? 다른 우리가 이제 진료과들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의학과도 일단 현대의학의 원칙과 절차를 따르는 구조화된 과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신과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딘가 좀 특별하고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거나 때로는 이제 직관에 의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근거 중심적인 우리가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에 따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OAP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주관적인 서브젝티브한 S와 객관적인 어떤 평가 결과와 우리가 신체 검사, 그다음에 우리 정신 상태 검사와 같은 오브젝티브한 결과들, 그에 따른 어세스먼트와 플랜 AP라고 해서 이 SOAP라고 하는 접근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정신건강의학과가 갖는 고유한 특징은 이러한 과정에서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형성되는 어떠한 이 정신 역동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요. 이는 환자가 이렇게 치료자를 만나려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병원을 찾아서 어떤 선생님을 좀 찾아보고 그 선생님에 대한 이제 어떤 첫인상이나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아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서부터 이런 치료 관계가 시작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깊이 있는 면담을 하게 되거나 환자에 대한 탐색을 할 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결국 막연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원리에 입각한 근거 중심의 진료 과정 안에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어떤 관계적 감수성이 결합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무엇을 하느냐만큼이나 누구와 어떻게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해 나가느냐가
본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치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치료 형태나 방향이 생각보다 좀 달라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원장님 개원하시면 진짜 대박 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봬도 벌써 믿음이 가고 상담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하신 얘기에 뭐 들어가 있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증상이 대부분 다 섞여서 나타나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증상이 함께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과 불안이 동시에 나타난다든지 불면이나 짜증,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모습은 정말 흔하게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진단 체계가 있는데요. DSM-5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진단 체계에서는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짧게만 소개를 드리면 이 DSM-5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이제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이는 표준 진단 체계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울은 우울이고 불안증은 불안증이고 이런 식으로 질병을 명확한 카테고리, 구분되는 범주로 나누려는 경향이 강했어요. 근데 DSM-5는 현실에서는 사실 여러 증상이 서로 겹치고 또 이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정상과 이제 어떤 병적인 상태 역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질환을 어떤 정상과 어떤 질병 이런 식으로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펙트럼,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특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서는 이건 우울이다, 불안이다처럼 딱 잘라서 구분하기보다는 지금 어떤 증상이 중심이고 어떤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섞여 있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고 현대 정신의학은 그 복잡한 양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학문적으로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각 질환을 구분해서 생각해보다는 연속성상에 있는 어떤 스펙트럼상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려고 한다. 하여튼 이런 구분법도 너무 저는 재밌네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불안이라는 감정이 제일 불쾌하고 힘들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저희가 보는 환자분 중에서도 이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온갖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환자분들 질문을 받다 보면 저도 순간적으로 이제 감정이 확 올라오기도 하는데 또 내심 저분은 얼마나 저런 불안을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느낄 텐데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도 이제 가끔 불안이나 이런 걸로 힘들었을 때가 있으니까 뭐 관련된 책들을 막 찾아서 읽어보면 뭐 마음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니까 이 흐르는 마음을 지켜보고 뭐 그런 지켜보는 걸 조금 메타인지적 사고로 뭐 이를 벗어난다 뭐 이런 뭐 철학적 심리학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많이 하고 뭐 그런 부분으로 저도 노력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어떤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는 이런 감정의 원인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보고 있나요? 저도 이제 요즘 개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불안 조절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불안 그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죠. 이렇게 시험이나 이렇게 발표 전에 우리가 어떤 큰 뭐 계획 전에 가슴이 뛰고 막 불안해지는 것처럼 일종의 이런 것들은 때로는 상황에 어떤 적응을 돕는 생리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정상 불안이라고 이제 불러요. 하지만 이 반응이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강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일상 기능이나 안정감을 훼손할 정도로 심해지면 그거는 이제 병적 불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병적 불안의 특징은 맥락의 불일치나 빈도, 강도, 조절 불가능, 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병적 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신경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과 관련한 주요 이제 뇌 해부학적인 뇌 영역인 편도체나 시상, 전두엽 피질, 해마 이런 이제 등과 같은 뇌 신경회로의 불균형이 또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흔히 이제 알려져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가바 등의 이런 조화로운 신경 전달 물질 간의 상호작용이 깨졌을 때 불안이 과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항우울제나 어떤 불안, 뭐 안정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겟팅하는 거죠.
근데 이거 외에도 정신의학에서는 이제 정신 역동을 또 이해하는 접근도 중요해요. 아까 전에 막 이런 책도 보시고 어떤 심리학적인 접근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간단히는 이러한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생각과 감정,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을까를 이제 이해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 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발달 심리학적 이해나 애착 이론, 대상관계 이론, 정말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들을 통합해서 이제 감정과 증상을 해석하려는 방식도 정신의학에서의 중요한 한 갈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학적인 그리고 이런 이제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바탕으로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 같은 비약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 치료 기법들은 너무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치료 전략들이 수립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치료를 받게 되면 기록에 많이 남게 되고 치료 자체를 미루게 된다거나 거부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걱정하는 것은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반려가 됐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정신과 치료력이 처음부터 제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